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낮엔 또 한여름 같죠? 이맘때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집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손자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평범한 사건이 한 가정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7살 손자를 위해 7년을 바쳐온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젠 됐어요 라고 말한 며느리.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족 이야기지만 결말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9세 정영숙입니다. 손자 지우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이 돌보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제 나이가 이렇게 된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 맞벌이에다가 아이가 어렸던 터라 제가 손자 육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어요. 기저귀 갈고 밤중 수유하고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고, 그렇게 지우가 7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책임졌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하면서 안겨 올 때마다 이 맛에 산다 싶었죠. 며느리 은지와도 처음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툴러도 서로 배려하며 지냈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도 했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크고 며느리 직장일이 조금 여유로워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우 돌볼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드디어 며느리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지우한테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애도 혼란스러워하고 저도 솔직히 좀 부담돼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일이 그냥 관여였던 걸까? 지금까지 꾹 참고 견뎌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아들이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지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제게 참 잘했어요. 처음 지우가 태어났을 땐 산후조리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몇 주간 함께 했는데 그게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어머니, 저희가 출근 시간이 너무 일러서요. 지우 좀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네 사정도 어렵고 손주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엽고요. 그때부터 저는 지우와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분유 타는 법, 트림시키는 법, 중이염 났을 때 병원 데려가는 일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가끔 말했죠. 영숙 씨,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다 하면서 살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지우가 있으니 내가 살맛이 나. 그 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벅차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 한 명이 웃고 뛰고 안기고 말 배우고 글자 배우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소중했거든요. 그 아이가 제게 할머니 최고야 라고 말할 때면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은지도 처음엔 그런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사진을 올리며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쓰기도 했고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지우를 다 봐주신다며 자랑하기도 했죠. 그럴 땐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이 들어 손이 느려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아이 하나 키우는 일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은지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너무 할머니한테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왜 엄마는 안 오냐고 묻는다네요. 지우가 할머니랑 있는 시간보다 엄마랑 있는 시간이 너무 적대요. 처음엔 그 말들이 이해됐습니다. 엄마로서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줄여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은지의 말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뭔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지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애들이 왜 엄마는 안 오냐고 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는 바빠서 못 오는 거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거실에서 보고 있던 은지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요즘 너무 할머니한테만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잖니. 근데 저도 엄마로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자꾸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반나절은 외출하기도 하고 저녁 준비는 은지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조절해 주려는 배려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지는 아이 앞에서도 점점 제 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우야, 이제 간식은 엄마가 챙겨줄게. 할머니 말 말고 엄마 말 들어야지. 근데 할머니가 맨날 해줬는걸. 그래도 지금은 엄마랑 같이 하자. 알았지? 아이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또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지우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엄마 말을 듣기도 하고 할머니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기준 없이 했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 지우가 이제 초등학생도 되고 독립적으로 클 시기라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사라졌구나.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내 생각은 어떠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좀 애매했어요. 은지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나가라는 거니? 그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한테 너무 큰 존재고 저도 감사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본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이제 저희가 전담해서 돌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래, 쉬라는 말 참 다정하구나. 정말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이 말은 완곡한 퇴장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머니 부탁드려요. 이제 와선 어머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이 집의 공기와 공간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가 자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아이의 머리맡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우야, 사랑한다. 언제나 할머니는 내 편이야.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물건은 대부분 한쪽 방 구석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지만 그건 머물렀던 시간이었지. 정말로 존재했던 시간은 아니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나도 살아야지. 그게 제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집을 나온 날 저는 동네에 얻어둔 방으로 향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작지만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정막이 무서웠습니다. 7년을 지우의 재롱 소리에 익숙해진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방이 마치 벌 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밥을 해도 반찬 2가지면 충분하고 밤에는 불 끄고 누우면 정말 조용히 잠들 수 있었어요. 지우가 없는 하루는 허전했지만 저 자신이 다시 사람 같아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예고도 없이 은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학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 아침마다 떼쓰고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그 말에 심장이 찌르듯 아팠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의지했던 걸 갑자기 끊었으니 당연하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경솔했어요.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지우도 말 안 듣고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아는구나. 지우가 엄마에게 쉽게 적응하지 못한 건 당연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늘 퇴근 후에나 잠깐 보는 사람이었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밥 해주고 아플 땐 간호해준 사람은 할머니인 저였으니까요. 며칠 뒤 은지는 저를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미안한 기색도 익혔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었니? 저 혼자서는 잘 안 되겠어요. 지우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정신적으로 한계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가 필요하구나.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땐 찾고 필요 없을 땐 거추장스럽다 했지. 기억 안 나니?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같았으면 안쓰러웠겠지만 이젠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은지야,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니 왜 내 진심은 늘 조건이 따라야 했을까? 그 질문에 은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우가 보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또다시 도구가 되겠지. 잠깐은 고마워하고 곧 또다시 내 존재를 불편해하겠지. 며칠 뒤 아들도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은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지우도 그렇고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도현아, 너는 왜 항상 중간에만 서 있니? 너는 알고 있었잖아. 엄마가 그동안 뭘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어. 근데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더라. 그 말은 진심 같았지만 나는 이미 사과보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었어요. 그날 나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우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삶에서 그들이 내 존재를 귀찮음으로 정의할 때 나는 이 가족의 기둥이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현관문 앞에서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말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두 팔로 저를 껴안으며 흐느끼는 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를 필요로 했고 사랑했던 존재일 뿐인데. 잠시 후 도연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여주자고 했어요. 다시 데려가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지우는 제 원룸에서 라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책상 위에 있던 스티커북을 한참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 지우야, 여긴 할머니가 혼자 조용히 쉬는 곳이야.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와도 돼? 응, 그래, 가끔 놀러 와. 그렇게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며느리 은지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없이는 안 됩니다. 긴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잠시 후 은지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했지만 내 삶을 되돌리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지우는 잘 자랄 거야. 은지야, 너도 할 수 있어. 넌 엄마니까.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우는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저는 예전처럼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점점 할머니는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즈음 저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말순이 운영하는 동네 사람들 모임에
나가게 된 거죠. 거기서 커피 머신도 배우고 작은 홈카페 만드는 법도 익혔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말하더군요. 우리 둘이 카페 하나 해볼래? 어차피 애들 뒷바라지 끝났고 우리 인생도 아직 남았잖아. 그 말에 저는 웃었고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지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은지는 2차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더군요. 도연도 거래처 문제로 고생 중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말순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혹시 또 연락 오면 어떡할 거야?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지우가 웃으며 달려오는 상상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또 올 겁니다. 다시 필요하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그때처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이 먼저야.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단단한 벽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담임교사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지우가 수업 중 집중을 잘못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부딪힙니다. 수시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울거나 조용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아이의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그날부터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잘 해보겠다 했고 나는 아이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정작 가장 힘든 건 아이였던 겁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은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부탁할 때 특유의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우가 요즘 힘들어해. 학교에서도 울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엄마 찾더라. 그래서 엄마가 잠깐이라도 지우 좀 봐주면 안 될까?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만이라도. 그 말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시작은 항상 잠깐이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번엔 지우를 위해서야. 은지도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나도 중간에서 너무 괴로웠어. 엄마가 상처받은 것도 은지가 지친 것도 다 봤고. 그럼 내 선택은, 내 입장은 항상 엄마도 아내도 아닌 너 자신 말이야.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서 나는 또다시 그 가족의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혼자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담임 선생님이 써줬다는 가정통신문이 들려 있었고 그 종이에는 정서불안 징후 있음 상담 권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싫어. 애들이 나랑 안 놀아. 왜? 엄마는 피곤하대. 아빠는 바빠. 근데 나 잘 모르겠어. 그 말에 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떠난 건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었지만 결국 가장 약한 존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고민 끝에 은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우, 상담받게 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니라 너희 둘이 바꿔야 할 때야. 은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당분간 지우랑 같이 지내주실 수는 없으세요? 안 돼. 지금 다시 시작하면 또 그때처럼 될 거야. 이번엔 안 그래요. 진심이에요. 너의 진심은 항상 지쳤을 때만 찾아오더라.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해봐. 자꾸 나에게 기대지 말고.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가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다시 그 집의 일원이 되는 건 내 삶을 또다시 접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우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내 삶도 지켜야지. 그 애 부모가 자기 책임 다하게 놔둬.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엔 학교 가방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이 보였고 그 속에 지우의 모습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에게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야, 너는 잘 자랄 수 있어.
할머니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게. 사랑해 지우야. 편지를 넣은 봉투엔 지우가 좋아하던 공룡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번만큼은. 며칠 만에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지우를 데리고 은지까지 함께였습니다. 셋 다 초췌한 얼굴이었고 은지는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녀는 현관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몰랐어요. 지우는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야 요즘 자꾸 꿈에서 울어. 엄마 아빠가 날 혼내고 할머니가 안 보여.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단순히 돌봐주던 어른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던 겁니다. 도연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다시 함께 살자는 건 아니야. 그냥 지우 학교 끝나고 잠깐이라도 엄마랑 있는 시간이 필요해. 정말 잠깐이라도. 저는 조용히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고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우야, 응?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는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지만 같이 살 순 없어.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놀러와도 돼. 물론이지. 아이를 다시 도연 품에 안겨주며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제는 이해해. 하지만 그때 내 말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지워지던 순간이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늦었다는 말이 끝은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을 하면 돼.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날 가족 셋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와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난 뒤 방 안에 혼자 남은 저는 마치 긴 비가 그친 뒤의 고요함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평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집의 도우미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며칠 후 말순 아주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 씨, 카페 자리 나왔다. 우리 발품판 그 골목 기억나? 그 동네에서 제일 햇살 잘 드는 가게.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말순 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빈 점포 안에 들어섰을 때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긴 이제 내 시간과 체온이 머물 곳이야. 우린 카페 간판을 달았고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카페가 되길 바랬습니다. 메뉴도 직접 짰습니다. 커피보다 정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작은 카페. 쉼표 한 잔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오픈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려들었고 말순 씨와 저는 정신없이 커피를 내리고 쿠키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카페 진짜 하신 거예요? 그래. 말순 씨랑 오래 준비했어. 축하드려요. 그 말 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잘 지낼 줄 몰랐다.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갈래?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도 익숙하게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주방 안에서 커피를 내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복수일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내가 내 인생을 되찾은 증거일 뿐이었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가장 아프고 묵직한 복수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영숙 씨라고 불러.
나도 이제 당신과 수평선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 이후 은지는 종종 지우와 함께 카페를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부탁이나 요청은 없었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관계를 다시 배우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일하는 거 멋져요.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내 가게 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할머니가 손님으로 갈게. 커피 한 잔 부탁한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복수.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만의 세계, 그리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쉼표 한 잔이 문을 연 지 2달. 이 작은 공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지쳐서 말 한마디 듣고 싶을 때 사람들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영숙 씨 커피는 맛도 있지만 사람 마음을 데워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엔 하루에 몇 번이나 쓸모에 대해 생각했죠. 내가 없으면 애가 아프고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거란 강박. 하지만 이젠 아무도 나를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은지는 종종 혼자 카페를 찾았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도 조심스러웠지만 매번 계산을 직접 하고 테이블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죠. 어머니, 아니, 영숙 씨, 제가 참 많은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단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도현이도 한 달에 한두 번 카페에 와서 묵묵히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묻지도 조르지도 않았지만 가끔 눈을 피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완전히 받아들였구나. 그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은지는 지우 등하교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 도현도 저녁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려 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저를 그리워했지만 점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내가 없을 때 비로소 부모가 된 셈이었으니까요. 동네에선 제 이야기가 조금씩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내쫓았다더라. 근데 시어머니가 혼자 나와서 카페 차렸다며. 누군가는 수군댔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삶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 배워도 돼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일인지 삶인지 그건 내가 잘 알겠지.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에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관계. 누구도 누구를 억누르지 않고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조용하게 복수하는 방법이란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엔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낮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엔 느긋이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구의 부탁도 간섭도 눈치도 없는 삶. 이 조용한 일상이 내게는 가장 큰 회복입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존중하며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의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시어머니로만 살아오셨다면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늦게 찾아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당신의 계절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